자, 드디어 10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쭉 알아보는 시간에서 총정리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으로 미룰 거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쭉 넘어가서 윤석열 정부 시기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별로는요. 그리고 이걸 총체적으로 다시 그 다음 시간에 큰 흐름으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이제 과거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 예측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사실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들이랑 또는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명확한 흐름들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고객들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그냥 감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음 시간에 진행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은 뭐 할 거냐면 이제 그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토지라든지 등등등등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고객에게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그 부동산의 역사,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올라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큰 전환점은 9.1 대책입니다. 그래서 9.1 대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9.1 대책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당겼다. 이게 굉장히 큰 거다. 그러면서 이거의 목적이 되는 물건들이 일기 신도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지어졌던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한강벨트라고 불려지는 뭐 반포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아파트 단지는 이미 30년은 넘었고 40년은 안 됐어요. 이 당시에 일기 신도시는 아직 30년도 채 안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었던 아파트들은요, 말 그대로 건축 기술이 없을 때입니다. 건축 기술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짓는다? 이거 불가능했던 시기였던 거죠. 불가능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잘 짓는다? 이것도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30년 지나면 벽에 금은 왕창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요즘에 뭐 크랙이라 그래가지고 긁어내고 다시 붙이고 이런 기술도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못할 정도로 부실화돼 있었던 겁니다. 언제 허물어져도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인데 지역은 너무너무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타켓으로 해서 나온 대책이 9.1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이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해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9.1 대책이 딱 하면서 9.1 대책의 후속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왜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끝나고 나서부터 정말 부동산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우스푸어들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자살하기 시작을 하고 더 이상 부동산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값은 올라가고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9.1 대책이 나오기 이전부터 크게 방향을 세 가지를 갖고서 나갔었어요. 첫 번째 방향이라고 하는 게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대책이 한 축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또 하나가 그러면 자기 집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임대주택 활성화 지금 정부의 정책이랑 한도 맞아떨어지는 정책인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도요? 네, 이거 가서 우측으로 가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들을려? 내가 이어폰 거? 네.
노동소를 다시 했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거든요. 사실은요, 9.1 대책이. 그런데 포장은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포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9월 달에 딱 대책이 나오면서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인하했다. 디딤돌 대출에 LTV, DTI를 합리화했다. 전세 보증금, 전세금 반환 보증의 제도를 완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디딤돌이 뭐죠? 딛고 건너가라고.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액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대출들을 좀 풀어주겠다. 그래서 서민들이 자자발적으로 대출을 좀 받아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무언가 해줘야 되겠다. 또는 전세 대출 같은 걸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당시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굉장히 낮을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의 저금리 상황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었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존 사태 이후에 10여 년간이나 계속 안 좋았던 시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출 금리 자체가 이때 예금 시중 당시에는 5대 시중은행, 그 전에 6대 시중금리 은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은행들의 평균 대출 예금 금리가 1%대였었다고요. 대출이 2%를 넘어가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높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더 금리를 0.12% 낮춰주는 그런 얘기들이라서 실제로는 발표는 서민들을 되게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청약저축의 금리 인하라는 게 또 보이죠.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요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목적이. 하나는 주택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금리적인 매력이 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연말정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라고 하는 혜택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의 축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축이었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때 인하를 해요. 그럼 청약저축을 사람들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매력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그런 정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전세가 폭등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 전세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던 거여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을 좀 해주겠다라는 것도 전세 집가격인데 대출 가격, 전세 가격이 여기까지 왔으니 차라리 여기다 조금 더 내가지고 집 사! 이런 정책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좋다. 그런데도 안 가? 오케이. 그러면 전세값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세를 많이 만들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나온 대책이 여기 임대주택 확대예요. 그래서 현재 미분양된 게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 왜 미분양이 됐겠어요? 공급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서예요. 사실 이 당시가 주택보급률이 100% 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집이 부족하던 시절이에요. 여전히 집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전세만 계속해서 선호하니까 이 결국은 그 임대 수요니까 임대 수요를 조금 퍼뜨려야 되겠다. 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대책으로 나온 게 이 두 번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 미분양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LH에서 사들여 가지고 이거를 임대로 주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흔히 말하는 대로 이때 여기서 아파트들도 그렇지만 드디어 단독주택들 있죠. 우리가 빌라나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LH가 사들이기 시작할 시점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한테는 어떤 제안들을 하냐면 매입 임대라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전세 가격이 1억이야. 근데 LH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임대인을 찾아줄 테니까 임대를 4천만 합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어떻게 할까요? 이 전세 1억인데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세를 8천만 할게. 그래서 LH에서 4천 받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4천 받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그렇게 많이 낮추지 않고 LH에서는 여기에서 본인들은 전세 계약을 6천을 하건 7천을 하건 1억을 하건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4천까지는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4천까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대출해 드릴 거고요. 대출 이율은 굉장히 저금리로 해 드릴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묘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전세를 살다가 임대를 살다가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주인은요, LH 일부를 주고 그리고 세입자한테 일부를 주는 이런 형태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말고 이게 단독이나 빌라나 연립해서 그런 형태들이 횡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걸 좀 더 빨리 해야지. 왜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정부에서 A라는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면 그 대책이라고 영향을 미치는 건 2년, 3년 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야, 이거 너무 그러면 내 임기 끝날 때까지 이게 안 되지 않을까? 좀 빨리 하자. 공기 단축해야지 하는 정책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LH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LH 갖고는 안 되고 이제 건설회사들 니들도 들어와서 같이 민간 건설회사들도 같이 여기 참여를 해야지 해서 나온 제도가 요겁니다. 임대시장에 민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자, 그런 제도들이 한참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책은 사실은요,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대책이 나고 나서 집값이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냐? 그건 아니에요. 올라가기 시작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푹 떨어지다가 이게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가끔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푹 올라갑니다. 이게 참 심리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가 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막 우는 아이들한테 앞에서 엄마 아빠가 재롱 뜨면 바로 방금 웃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빠르고요. 있는 자극에 대해서 바로바로 받아들여요. 근데 성인이 될수록 이전에 남아있는 감정에 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오는 거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경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재무도 그래요. 무슨 특별한 일이 딱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거에 관성에 의해서 흘러가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콘트라티에프 곡선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사이클을 얘기할 때 콘트라티에프는 그 경제 사이클이 이렇게 파동형 모양으로 되지 않는다. 파동이 아니라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안정이 가다가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가다가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이런 모양을 가진다라고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걸 과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콘트라티에프 곡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해석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건데 부동산도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9일 대책은 트리거 역할을 해서 갑자기 올라가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떨어지는 거를 중지되게 만들었다가 서서히 상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확 올라가게 만드는 그 역할, 전환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마지막입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이 됐을 때 이전에 보시면 이 9.1 대책이라고 하는 게 전화를 가만히 보시죠. 2013년, 2014년 요때 9.1 대책이 있었거든요. 2014년. 그리고 2015년에도
여전히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이 되자 드디어 2년이 지났죠? 2년이 되자 정책의 방향이 확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2016년 말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대책들을 보시면 드디어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했다란 말이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냐? 2014년 9월 1일 날 9.1 대책이 나오고 2014년 말까지 이 정책은 전혀 의미 없는 대책이었어요. 2015년이 돼서 1년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2016년이 들어서자 갑자기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9.1 대책의 핵심이 재건축 활성화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반포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이렇게 오래된 단지들이 드디어 재건축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집들이 지어지는 모습들이 트렌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부채질하기 시작하는데 요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확산이 되게 돼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아직 확산이 되지 않았고 이때 드디어 안 되겠구나. 갑자기 너무 오르는데? 올라도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해서 나온 대책이 옛날에 나왔던 정책들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DTI 규제하고 LTV 강화하고 혹자가 이게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은 왼쪽에도 오른쪽도 거기 있지만 그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바뀝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간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얘네들은 올라가는 정책, 떨어지는 정책을 위에로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TI LTV 가게 되고 그리고 7월 달에 안 되겠다. 과열지구가 있는데 뭐라고 더 있었냐면 맞춤 정책을 써야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특정 지역이 과열지구는 과열대로 가고 떨어진 지역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어디? 지방은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과열지구와 위축지역 이런 걸 구분을 해요.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떨어진 곳은 떨어진 대로 부양해야 되고 이거를 이중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이 드디어 박근혜 정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뭘 하느냐 더 올라갔겠죠?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4월 달에 그런 정책이 나왔다는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8월이 되자 집단대출, 제2금융권 대출 이거를 관리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집단대출이 뭡니까? 지금도 하는 거. 보통 중도금 전체 대출해주는 거. 개인의 신용을 갖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A라는 단지에서 우리가 그 계약금 내고 잔금 내기 전에 중도금 전체 대출해주는 거. 그 사람의 신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담보 가치만 보고서 해주는 거. 그게 집단대출이에요. 그거를 일반 은행에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과열되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 보험사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적인 돈이 되는 거야. 왜? 지었더니 올라가거든, 집값이. 그래서 내가 대출을 10억짜리라고 딱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을 계약금 10% 빼고 9억이지 잔금 20% 빼고 70% 대출 해줄게. 딱 그랬는데 나중에 다 지고 나니까 이 집이 10억이 아니라 15억짜리가 됐네? 그러면 그 전체를 대출로 전환시켜도 LTV가 충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서. 그래서 야 이거 돈 되는걸? 그리고 이거 안 갚을 일이 없겠는걸?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거 포기하고서 집을 경매로 넘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되면서 금융권의 핫 이슈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를 좀 규제를 좀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덜 청약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또다시 수요를 줄이는 정책, 대출을 규제해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로 되다 좀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청약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한했다는 말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집이 오르는데 공식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지구, 그러니 말한 재건축 지구, 재개발 지구로 딱 지정이 되면 한 번 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그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한 번 또 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주가 시작이 됐다 그럼 한 번 더 띄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올라가는 시점들이 존재하는데 이때 바꾸는 나 이 정도 먹었으니까 넘겨야지. 이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투기 세력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못 팔아.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자,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내 집을 내 맘대로 못 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정책 한 거예요. 내 재산인데 정부에서 규제가 왜 집값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규제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은 정부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어서 정권이 바뀌게 된 것이 그 정권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뭐 70몇 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대선 때 공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대책의 수를 보면요. 사실 다른 정부랑 비슷해요. 수 자체는요. 보시다시피 1년에 4-5개 나온 거예요. 1년에 4-5개 정도의 대책이 나왔는데 다른 정부들도 1년에 4-5개는 여전히 나오고 있었어요. 다만 급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잘하게 착착착착 내보냈던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작은요. 2016년에 부동산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이 됐을 때 드디어 안 되겠다. 조금 더 강화된 정책을 하겠다. 최초의 대책이 6월 19일 나와요. 19일 나오고 이때 나온 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갔던 건 이제 수도권이었었거든요. 이것이 지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풍선 효과처럼 가운데를 조이니까 막 경기도로 심지어 대구로 지금 대구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산으로 대전으로 이렇게 막 광주로 흔히 말하는 광역시권으로 농촌 지역은 아니고요. 광역시권으로 이것이 막 가격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일이 이때부터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안 되겠다. 조정지구를 이때 다른 때 올라가니까 거기도 조금 규제를 해야지. 해서 전국에 40군데를 딱 지정을 해버려요. 자, 여기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야.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조금 더 낮추게 됩니다. 여기 보면 LTV 60%란 말이 나왔었는데요. 대출 규제가 그 이전에도 보시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LTV DTI 강화했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나왔는데 70%였어요. 이거를 더 낮춘 거예요. 지금 우리가 LTV가 몇 프로냐면 지금은 60%거든요. 60%인데 서울 지역은 40%로 떨어뜨린 거고 이제 다시 규제를 해서 고가주택은 2억, 4억 이렇게 금액으로 묶어버린 게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아직까지 60%인데 그게 나온 게 이때입니다. 드디어 LTV를 60%라고 하는 한도를 묶게 되고요. 그리고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보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을 하는 게 투기 과열 지구라는 거거든요. 그 투기 과열 지구를 드디어 지정을 해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다. 야, 이거 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사실요, 지금까지 모든 정책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다 수요를 건드리거나 공급을 건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건드리는 정책으로 전부 다 돼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모든 정책은요, 수요를 건드리는 정책이냐, 아니면 공급을 건드리는 정책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다시 수요를 건드리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었던 정책이 이게 나오고서 순간적으로 약 6개월 정도 부동산이 잠잠해져요. 아주 고강도의 대책을 했어요. 그 대책의 핵심은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거 다 빼고요. 가점제 늦게. 지금 우리 청약제도 전부 다 가점제로 돼 있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고, LH는 여전히 추첨제예요. 그런데 민영주택은 지금 가점제,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 가점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집을 청약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 2주택,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부과하는 그런 것. 그리고 1주택? 나 지금 하나 팔아가지고 1주택 되는데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지금 팔아도 돼? 뭐 팔아도 되죠. 근데 대신에 세금 많이 내. 그런 대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년을 거주해야 1주택으로 간주할게. 지금 있는 집거대들을 이때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정책들은요, 이거의 리바이벌이에요, 사실. 이때 나온 정책들을 답습하는 정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때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수요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오르네? 안 되겠는걸? 공급을 좀 건드려 볼까? 해서 나온 게, 이때 10월 달에 드디어 3기 신도시라는 게 딱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3기 신도시. 자, 사실 3기 신도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가 어딘지 볼까요? 여기입니다.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과천, 왕숙, 교산, 뭐 이런 데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진행된 데가 어디 있죠? 여기 조금 진행됐어요. 그죠? 조금 됐어요. 대장 조금 진행됐어요. 가보니까 이 아파트들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지정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랑 여기 근데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그 뒤 앞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공급 대책하면서 그 밑에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요, 매년 50만 가구 이상씩 분양했어요. 100만 가구는 2년치밖에 안 돼요. 예전에 200만 가구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다.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명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200만 원 공급 계획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고요. 이때는 이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돼 있던 시절이에요. 5천만 인구가 돼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은 매년 평균 53만 가구 정도를 분양을 해요. 매년입니다. 4년 동안에 그러면 200만 가구가 공급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20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 거죠. 굉장히 공급량이 많았어요. 공급량이 계속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우리가 수요 공급을 내면서 가구 수와 집수의 팩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늘 제가 주장하는 건데, 여기에 이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주택도 중요한 공급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별로 제가 강의 때는 꺼내지 않은 말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다주택자들,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풀지 않으면 그거는 공급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져요.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내가 가끔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 200몇 채 소유하신 분, 100몇 채 소유하신 분, 자, 이런 분들이 집을 안 내놓으면 공급이 될까요? 신규 시장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3채 딱 갖고 5채 갖고 버티고 있으면,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 있고 그게 시장이 안 풀려. 충분히 그럴 여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때가 그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면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이
다주택을 추구를 했다고요. 여러 채의 집들을 소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크게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 이미 분명하고 이론적으로는 이거에 위해서 집값이 잡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갖고 있으면요. 이것들이 실제로 돈이 되는 시점은 매매가 일어났을 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고 호가가 높아지고 기다리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물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흔히 말하는 그 포커판이나 이런 데서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언제 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씩 젠더 하듯이 하나씩 빼잖아요. 이렇게 빼는데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 그 어느 순간인가 폭파될 건 분명한데 그래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맞는 사람들이 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01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코로나19가 터져요. 그죠? 코로나19는 2019년이 된 거지만 2019년에 있었던 건 중국에서만 있었던 거고요. 정확히 전 세계로 확산된 건 2020년 2월 4일 중국의 춘절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어마어마한 돈들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08년부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저금리를 하면서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 엄청나게 많아진 이 돈의 힘과 코로나 때문에 풀렸던 돈의 힘이 결합을 하는 시기예요. 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고강도의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두 군데로 뻗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주식시장.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되기도 전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또 하나가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버린다. 근데 부동산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렸던 시기가 고강도 정책에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올라간 시기, 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시중에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은 나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시중에는 있어요. 시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또 나왔던 게 지금 이것 때문에 들썩거리는 거 보시면 GTX라는 말이 나오죠. GTX. 그래서 저희가 삼성동에서 논현동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저희가 있었던 흔히 말하는 코엑스 옆에 있었잖아요. 저희가 코엑스 옆에 있다가 지금 여기 논현동 학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게 이제 임대료 상승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삼성동 일대에 그 한전 부지를 10조에 샀다. 그 누가? 현대가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들. 그걸 10조에 사? 지금 땅값이 10조는 거의 몇 조 안 될 텐데 그걸 10조에 사?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GTX가 몇 개가 지나간다고요? 3개, 4개? 전철까지? 그래서 뭐 4개인가 5개인가? 집중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이 코엑스 지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교통의 요지가 진짜 돼버리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3개 정도, 전철역 3개 정도 지나가도 와, 여기 트리플 역세권이야. 그래 2개만 지나간 뭐 더블 역세권 뭐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5개 지나가는 그런 데가 만들어지는 게 삼성동이잖아요. 그래서 축이 강남에서 삼성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시초가 된 게 GTX 사업을 이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 사실은 실제로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시행이 됐고요. 실제로 200만 가구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이 되자 이제 안 되겠다. 조금 더 그럼 주거가 이렇게 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누구지?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좀 해야 되겠는걸? 이 사람들이 그냥 평생 남의 집을 살이만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랑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신혼이나 청년 주거지역. 뭐 이거 드디어 그 핀셋으로 하나하나씩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 사는 게 아니라 주거 불안정 세대를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청년주택이라는 말이 등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 청년주택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청년주택, 청년임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드디어 이 LTV를 60% 규제했던 걸 좀 더 강화한 게 1년 뒤에, 딱 1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LTV 40%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대책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고가주택에 대해서 하겠다. 이 당시 고가주택의 기준은요, 지금 12억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9억이었어요. 9억 이상 되는 집에 대해서는 LTV 40%만 적용할 게 였었고요. 사업자를 규제를 왜 할까요? 요즘에도 문제가 돼서 여러분 그 자동차 번호판이 사업자 법인카가 그 연두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법인 자금을 갖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거를 쓰지 않고 써서 자기네 임원들이 쓰거나 아니면 대표들이 쓰거나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생겼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겠어요? 집값이 오르는 거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유 잘 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그 사기꾼 많이 나왔었던 시그니엘. 나 시그니엘 살아.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가주택에 사는 게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100억짜리 사는데, 나 70억짜리에 사는데, 나 타워밸리에 살아, 나 갤러리아 프로에 살아, 나 트리마즈에 살아, 나 한남 더일에 살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한남 더일에 사는 제가 가장 아는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아는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BTS입니다. 그러면 BTS가 자기 돈으로 한남더일에 살까요? 아니면 회사 돈으로 사고 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추론해 보면 처음엔 아마 기획사 돈으로 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한 채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생활할 때 쓰는 용도로 썼으니까. 그런 사업자 부분들을 규제를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3기 신도시의 계획이 나온 게 드디어 확장이 요때 돼요. 요때 이제 3기 신도시 어디 써 있나? 그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3기 신도시를 이때 우리 3기 신도시 공급할 게 지역을 설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1년쯤 뒤에 드디어 3기 신도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정부가 다시 이제 규제를 금액으로 정했죠. LTV로 안 하고 금액으로 규제하고 있었죠. 금액으로 규제하는 것이 또 시작일 때.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대출 규제를 하면서 15억이라고 하는 그걸 딱 싸고 9억 넘는 건 20%만 하게 이렇게 딱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규제를 좀 강화시켜요. 다시 말해 수요를 더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로 나오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왜 올라? 그랬더니 재건축 때문에 올라. 왜 올라? 재건축 때문에 올라. 재건축을 규제를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13 대책은 이제 드디어 그 고가주택 중심으로 올라가는 건 밑에 빌라는 여전히 안 올라가. 연립은 그대로 안 올라가. 단독주택은 안 올라가. 고가 같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고가주택만 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 다주택자들 해야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중심으로 하게 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대출 규제가 현재 대출 규제의 틀이 돼 버려요. 이런 규제들을 갖고서 시행을 하게 됐던 거죠. 자, 3기 신도시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이제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4월까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시절인데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끝판왕. 집값이 그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에 아주 그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갔어요. 우리 전부 다 겪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지도 몰랐는데 마스크를 한 몇백 장 샀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
장지에 오시는 분들 좀 드리고 그러려고 샀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근무하던 같은 옆에 있는 사업단자 분이 마스크를 뭐 하나 가지고 3개월을 쓰고 막 그런다.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하나 딱 줬거든요. 마스크 선물 하나. 그랬더니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농담이죠. 근데 그런 말을 들 정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러던 시기가 2020년이잖아요. 여기 계셨던 분, 강의를 들으시는 분 대부분 한 번씩은 코로나 걸려보신 적 있으실 테고, 걸리면 격리가 됐고, 대부분의 기업이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학교를 안 나가던 아이들, 이 아이들은 기업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회성을 키우지 못했다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막 일어나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집은 볼 수 있었겠어요? 못 나가는데. 근데 집값은 올라. 얼마나 당황스러워. 이게 돈의 힘이에요. 왜 주가는 올라?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유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요? 그걸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 돈의 힘이 너무 커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밖으로 빠지자 그러면 유동성 장세, 이게 버블일 수도 있고요. 버블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버블이 아니게 되려면요.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쫙 올라갔는데 실적 장세라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그 뒤에 이어서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버블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업이 실적이 받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꺼지거든요. 이렇게 꺼졌던 경험들이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이제 삼성에서 과장으로 있을 때 그때 제 친구들, 인사팀에 있었던 친구, 경영팀에 있던 친구들이 그 당시 제급여가 한 6천 정도, 제 동기들이 한 4, 5천 정도 받을 때 이 친구들이 4, 5천 받은 친구 갑자기 연봉 1억을 받고 새로운 기술로 막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IT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데 2, 3년 뒤에 전부 다 퇴사.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런 게 기대 위에서 쭉 올라갔다가 실적이 받쳐주지, 흔히 말하는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떨어지는 현상. 지금도 개별 기업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데도 있어요. 특히 게임 회사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면서 스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휩쓰는 게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게임 회사들의 주가들이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런요, 한 게임 갖고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삼성그룹에서는요, 스타크래프트 이거 자격을 도 있었어요. 사내 자격도요. 그렇게 그 게임도 장려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후속 게임들이 나오지 않자 그 게임 회사들은 또 확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에 올라갔던 그의 기업이 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가? 당연히 안 되지. 사람 밖에 출근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성장을 해요? 성장하는 회사 몇 군데 있었죠. 배달하는 회사. 이때 쿠팡이 성장을 한 거죠. 사실은요. 이런 데들이었던 거죠.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화장품 회사 완전히 이제 안 팔리게 되는 거고, 제조하는 회사 당연히 그런 거, 유통하는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 여행?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을 가? 출입금지인데. 다 무너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만 올라.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올라. 근데 그건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다가 드디어 이제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 이제는 실거주자만의 투기세를 용납하지 못하겠어. 아무리 봐도 이건 투기야. 그래서 실거주자 아니면 대출 자체를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딱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 전입 못하면 다 상환해. 이런 정책이 나오게 돼요. 드디어 주택담보대출 받았으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고요. 드디어
종합세트 3종이 나옵니다. 세금에서의 종합세트. 우리 세금 전문가 계시지만 종합세트 3종이 나옵니다. 살 때도 돈 내, 갖고 있어도 돈 내, 팔 때도 돈 내. 이거잖아요.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갖고 있을 때도 팔 때도 살 때도 다 세금을 강화시킬 거야. 갖고만 있어봐. 세금 폭탄 맞을 거야. 라는 정책이 이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이거의 이 반작용으로 그때부터 1년쯤 지나자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똘똘한 한 채.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위에 똘똘한 채로 나오게 되고, 똘똘한 채가 딱 올라가다 보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대책이 또 다시 나오게 되고, 이게 계속 순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 집값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나가, 너 임대 난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2억이 말이 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드디어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2014년 대책은요, 사실은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이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 갖고는 이제는 진짜 안 되는구나. 공급 계획 그동안에 있었지만 매년 50만 채 지었지만 50만 채가 아니라 확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 대책으로 급선회를 합니다. 급선회를 해서 어떻게 지을까? 이미 전국이 공사판인데 어디다 더 짓지? 결국은 안 되겠다. 구도심을 개발해야지. 이런 정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32만 채 지을게. 근데 어찌에다 짓겠다고? 구도심에다가. 그래서 아현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이런데, 미아라든지 이런데 짓겠다. 그런 정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안정대책으로 급격하게 중장기적으로 205만 호 지을게. 주택공급 46만 호 빨리 지을게. 이거는 좀 빨리 하고 전체적으로 200만 호 지금부터 또 짓기 시작할게. 그런데 벌써 정권 말이네요. 이제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가서 시행이 되겠죠. 맞아요. 하여간에 이렇게 돼서 집값들이 막 올라가게 되자 이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의 문제라든지 코로나를 자꾸 극복했다 이런 거 빼고 이런 건 업적이지만 집값은 너무나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집값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죠. 그렇게 돼서 드디어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요, 부동산 정책 없었다가 정답이에요. 부동산 정책 없었던 정부가 어디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전두환 정부 때가 부동산 정책이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계획은 있었죠. 500만 원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구호성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 원 공급 계획으로 축소돼서 실행이 됐을 뿐이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혜택을 받죠. 이때 사실 부동산이 초기에 좀 잡히는 것 좀 보였어요. 지금은 다시 올라갔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 4년을 못 채우고 3년 만에 내려왔잖아요. 3년 만에 내려왔는데 첫째, 둘째 해는 그래도 부동산이 조금 안정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막판 탄핵당하기 직전에 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을 했죠. 가파르게 상승을 하던 찰나에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겠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이 현재 진행되는 거거든요. 안 되겠구나. 뭐가 안 되겠다? 이 한강벨트 라인으로 해서 집값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참 신기한 게요. 그 윤석열 정부 정권이 딱 끝나고 나서 현재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져요. 급등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가 부동산을 굉장히 조금 인허가를 했어요. 보통 문재인 정부 때 54만 채 정도까지 매년 지었거든요.
그 이전 정부도 박근혜 정부 때도요. 그 거의 40만 채는 항상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서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는요. 늘 40만 채 이상을 매년 지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가 첫 해는 그대로 구기조 이어갔거든요. 첫 해 2022년에는 이미 하던 게 있으니까 52만 채를 지어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는 30만 채 수준으로 확 줄어요. 거의 20만 채가 1년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초기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전체 공급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년에 집을 허무는 걸 30만 채씩 허물지는 않으니까 전체 집수는 늘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 집 선호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새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 새 집 라인이 부족한데 그 새 집이 지어지는 데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9.1 대책이 위해서 그때 계획이 막 들어갔던 그 지역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 9.1 대책 이후에 재건축하던 데들이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그 지어지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새로 공급이 없으니까 신규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올라간다? 그럼 지금 우리도 올라갈 수 있겠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있었어요. 2023년 제가 안 적어놨는데요. 2023년에 뭐가 있었냐면 드디어 재건축년은 40년, 30년이잖아요. 30년이었는데 통과가 안 된 게 뭐가 있었다. 9.1 대책 통과가 안 된 게 안전진단평가. 이게 A, B, C, D에서 D 이하로 떨어져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1기 신도시 안에서 면제해 주겠다는 발표가 하나 등장해요. 그러자 선도지구라는 것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딱 30년이 돼서 우리 재건축하게 해주세요라고 처음으로 선전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서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딱 등장을 했을 때 바로 반려가 됐거든요. 왜냐면 안전진단 평가를 해보니까 평균이 B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덩치 내는 재건축 연한은 됐지만 안전진단 평가 통과 못하니까 살 수 있는 집을 왜 허물어? 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풀었단 말이에요. 풀어서 서울에서도 선도지구가 생기고 분당에도 선도지구가 생기고 평촌에도 선도지구가 생기고 중동에도 선도지구가 생기고 몇 군데 선도지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물론 서울이 제일 먼저 추진이 됐죠. 그래서 그때 탈락했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다시 신청을 합니다. 됐어요. 안전진단평가 B 나왔는데 1년 전에 B 나왔는데 2년 전에 B 나왔는데 2년 지났다고 뒤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면제받은 거예요. 또 하나가 삼풍 아파트 단지가 돼요. 그리고 분당에서 현대시범 돼버렸고요. 평촌에 몇 군데, 중동에도 지금 중동역 바로 건너편 중동역인가요? 시장 수천시장역 북쪽 이 아파트 단지 몇 개가 선도지구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선도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도지구가 됐는데 그러면 조합은 결성이 됐느냐? 아니요. 된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재건축 얘기를 따로 할 때 말씀드리긴 할 텐데 하나가 조합 방식이 있고요. 하나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건 조합원 투표에 의해서 시공사도 설정을 하고 막 이런 방식인데 중간에 이게 몇 번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간 좀 많이 걸려요. 신탁 방식은요. 조합은 결성은 되긴 하는데 개입하지 않고 맡겨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탁이라는 게 믿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데가 지금 전국에 딱 현재 그때 인허가 받은 데 중에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삼풍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기 고속터미널 바로 남쪽에 있는 거. 그 삼풍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 입주 연한이 2032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어요. 예, 계획이. 근데 조합 방식은 아무리 빨라야 2035년에서 2037년, 2040년 다 돼야 될 거예요. 선도지구가 그 정도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뒤란 뜻이에요. 결국에는 지어진 지 40년이 다 지나야 시작을 한다. 솔직히 부천에 사셨던 분도 계시고 분당에 사셨던 분도 계시지만 아파트
지금 재건축 안 하면 죽을 것처럼 낡은 아파트 단지? 그죠? 아니죠. 아닌데 이것도 역시 부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 때 다음 시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도시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2025년 데이터까지, 2026년이지만 2025년 데이터까지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려서 그 흐름들 그리고 미래 예측까지 시간이 되면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